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까지 남은 기간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는 지나친 의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을 길잡이 회담으로 규정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회담을 가교 삼아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청와대와 부처별 일일 점검태세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일 상황실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막판 상황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옆으로 누운 세월호는 곧 배를 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뒤 모든 수색 작업을 마치면 선체를 어떻게 얼마나 보존하고 활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건축가, 심리치료사 등 사회각계 전문가 27명을 심층 설문해 세월호 활용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우선 세월호의 외형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이외에 선체를 반으로 잘라 앞부분만 보존하는 안, 희생자들이 주로 머물렀던 객실부만 보존하는 안, 마지막까지 수면 위에 있었던 선수 부분만 보존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외형 전체를 그대로 보존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겁니다. 대신 선체 내부는 일부만 복원하는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참사 흔적은 고스란히 간직화돼 선체 안 활용 공간은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선체 내부에는 참사 당일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희생자 추모관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1999년 5월 MBC PD수첩은 만민중앙교회와 이 목사에 대한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당시 방송 중 신도 200여 명이 MBC 건물 주조정실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목사와 관련된 성추문 취재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성추문과 관련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PD수첩에서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엔 방송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회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교회 측에서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JTBC 측이 만민중앙교회 측의 입장을 받기 위한 질문지를 보내는 등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취재 및 보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엔 사전 금지를 허용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 21조에 비춰 표현에 대한 사전 억제는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시사저널 보도를 보면은 세월호의 외력이 있었다. 이게 보도로 나왔는데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가 영역을 주고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가기관이 지금 세월호가 선체에 어떤 이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배 앞쪽 부분 좌연 쪽에 왼쪽에 2,800톤이 힘이 작용해서 찌그러졌다는 게 나왔는데 안쪽으로 움푹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마치 스크래치가 있더라. 그러니까 부딪힌 자국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그동안 세월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왼쪽 부분은 잘 안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 선조위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왼쪽이 아니고 좌측이긴 한데 선수 바닥 쪽이에요. 그렇죠. 선수 바닥 쪽 파란색 색칠해지는 선수 바닥 쪽에 스크래치가 배는 보통 진행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거든요. 진행 방향에 뭔가 부유물이나 나무라든지 기타 물체에 부딪히면 그렇죠. 진행 방향으로 스크래치가 나는데 이 스크래치는 진행 방향과 90도 각도로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세로로 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진행 방향과 90도로 왼쪽으로부터 물리력인 충격을 받은 스크래치와 찌그러짐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 찌그러짐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살짝 찌그러진 게 아니라 보고서에 의하면 46.3cm 가량 눌렸다는 거예요. 철판이 46cm가 밀린 겁니다.
최대는 48.5까지. 예. 우리 어른 성인 남자 뼘으로 2뼘 이상이 깊게 눌린 거예요. 이게 보통 배를 설명할 때 배 우리 눈에 보이는 철판 자체는 굉장히 얇아서 잘 찢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배 안쪽에는 수백 개의 프레임이 있거든요. 격판이라고 하는 이게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는 명동님이 설명하신 그 정도의 깊이만큼 밀고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이 자리가 왜 측면이 아니고 중요한 게 배의 하부라고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면 배에는 하부에 용골이 지나갑니다. 용골, 골조 중에 가장 굵은 골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배의 모든 하중과 무게와 뒤틀림을 방지하는 용골이 배의 바닥으로 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이 용골 부분이 눌렸다는 거예요. 46cm가 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찌그러진 게 대략 그렇게 면적으로만 보니까 어떤 거냐면 가로가 10m 정도 됐을 때 세로가 3m 조금 넘는 31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대충 감이 오세요? 한 10m 정도의 세로가 한 3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 둥근 형태의 눌림 형상이거든요. 각진 형태에서 눌린 게 아니고 둥그런 부분으로 이 정도의 2,800톤 정도의 힘으로 눌렸고 그 크기가 30제곱미터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외력설 중에 이 잠수함 선수와 부딪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꾸 그걸 상상하게 만들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그 자유항주 모형 실험을 똑같은 실험을 검찰이 그 당시 했는데 은폐했고 그래서 유가족 분들 이하 많은 분들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자유항주 실험을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세월호는 자력만으로 급변침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정도의 급회전을 하기 불가능하다. 급선회가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건데 다시 사건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의혹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실 거예요. JTBC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급변침하는 세월호의 항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상 어떻게 보면 360도 돌아버리는 거지 거의. 그러면서 세월호가 무너졌다. 대부분의 이제 왜 그랬냐는 추정치들은 뭐냐면 세월호에 고박이 되지 않은 화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쏠리면서 배가 무너졌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나 논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정도로는 세월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자로의 동영상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이슈를 끌었던 그 자로의 동영상도 결론은 외력이 작용해서 세월호가 침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새가 날아든다 같은 그 지하실의 일개 팟캐스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공식 기구인 선조위에서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해저 충돌 또는 미상의 충돌에 의한 변형이라고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외력 충돌이라고 했을 때 설명되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급선회하는 그 각도를 이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그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존자 증언들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그 쿵 소리와 함께 여객실 밖으로 튀어나갔다. 여객실에 있는 그 휴게실 밖으로 이제 튀어나갔다는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튕겨 나가는 그 현상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외력에 의한 급격한 충돌 이나 이제 그 힘의 작용이 아니고서는 그 수천 수만 톤이 나가는 그 거대한 배가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봐요. 세월호는 분명히 숨기고자 하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세월호를 인양한답시고 구멍을 뻥뻥 뚫었던 부분. 물론 방향은 좀 다른 거죠. 목포 신항에 누워있는 배는 구멍이 뻥뻥 뚫린 거는 오른쪽인 거예요. 지금 여기 발견된 곳은 좌연에 가까운 사실상 중앙부. 이렇게 돼 있는 거라.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배라는 게 막 여러 가지 다니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있나 보다 했는데 거기에 실제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움푹 들어갔다는 것을 밝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 가졌던 게 몇 가지가 좀 해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들은 앵커를 물속에 있을 때 잘라다가 부산항에 갖다 놨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포에 가까운 어디에 갖다 놔도 되는 거고 굳이 앵커를 잘라야 될 이유도 없는 건데 그 당시에는 세월호 인양을 이야기하던 때도 아닙니다. 그걸 잘라간 거는 그게 더 의심되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인양할 때 누워서 인양하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신상철님 이하 거기 관련이 있는 분들이 다 세월호를 물속에서 직립하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세월호를 눕혀서 인양하는 걸 택했을까까지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들 박근혜 정권 때의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눕힌 채 인양해가지고 대충 시신 수습한 뒤에 폐기. 그러면 이 반대쪽을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폐기하든지 1화는 그냥 폐기, 2화는 직립 요구가 있을 때 직립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안에 있는 골조들을 많이 잘라내는 상태에서 갑판 외판들도 많이 잘라낸 상태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너졌을 때 이것은 신속한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판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구조가 취약해져서 무너졌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증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아마 노렸을 확률이 높고요. 이게 세월호 사건 당시를 보면 몇몇 승객들의 증언에 그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게 CCTV에도 나왔습니다. 배가 기울기 전에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부분,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조타실에서도 조타수가 그 당시 그날 4월 16일 날 좌현으로 5도 각도, 5도면 아주 미세하잖아요. 5도 각도를 변침을 지시했을 때 조타수가 타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직후에 세월호가 50도 이상 급격히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쿵 하는 소리와 조타수의 증언과 그리고 튀어나가신 분과 그리고 이 찌그러진 부분을 같이 묶어서 한번 이거 세심하게 타임라인상으로 재구성을 해봐야 돼요. 이 쿵 하는 소리가 과연 언제인지 정확하게 잡혀내야 이게 세월호 침몰과 연관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명확하게 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소름이 돋고 아득해지는 게 세월호에 이렇게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얼마 전에 울릉도에 가던 배가 물이 새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울릉도에서 독도 그쪽 해역에서 그 배도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물이 샜다고 나오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그 울릉도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 지역이 미군이 군사훈련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당일날도 미군이 군사훈련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방송으로도 여러 번 밝혔죠. 네. 그 당시 훈련 중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저렇게 과도하게 교통사고임을 강조하면서 진상규명을 반대했는지 그 느낌이 이제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상태로만 보면 고의적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가 부딪혔는데 부딪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뭔가 모종의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고이면 그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청와대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지금 섬찟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인간들과 극우 집회자들이 떠드는 말이 있었죠. 세월호는 교통사고였다. 난 이 말이 끔찍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진실의 한 파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요. 해상에서 교통사고 날 일이 선박충돌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네. 말이 말 되네. 뭔가를 부딪힌 거네. 난 이게 끔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진실의 한 단편을 갖고 어마어마한 왜곡과 마타도를 시작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 핵심의 어떤 비밀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나서잖아요. 네. 전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풀리는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세계가 나라든다 방송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그날을 저는 기억해요. 그때 2014년도였는데 세월호에서 건져 올린 물건 중에 국정원의 문건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다 풀렸던 기억이 나요. 국정원과 관련 있는 배였네? 라는 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자료 같은 이제 뭐 네티즌이 그걸 증명하겠다고 열 몇 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렸을 때 세월호를 올렸는데 미관상으로 보니까 찌그러지는 적이 없었어. 자료라는 분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이 쏟아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움푹 들어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움푹 들어간 느낌이 아니고 아랫부분에 스크래치와 함께 얼핏 육안으로 보면 외관상 뭔가 찌그러진 흔적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문가들이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찌그러진 거였다라고 보면 이러면은 저는 우리 확신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의 충돌. 왜냐하면 그냥 교통사고에서 뭔가를 부딪혔다면요. 그렇게까지 숨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군 등이 관련되어 있는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빨리 구학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책임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진짜 교통사고면. 근데 왜 그걸 숨기죠? 고의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황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실험 데이터와 이번에 보고서에 나온 실험 데이터와 선박의 구조를 보면 그 스크래치 90도 직각으로 나 있는 스크래치죠. 진행 방향과 직각입니다. 이 스크래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어떤 외력이 앞부분이 둥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외력이 이 부분을 충돌을 합니다.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컨테이너가 실려 있는 부분이에요. 선수의 그 밑에 바닥입니다. 거기를 충돌을 하면 작은 물체가 아니라 큰 물체고 그것이 움직이던 거면 관성에 따라서 이게 힘이 더 커지거든요. 움직이는 물체는 힘이 더 커집니다. 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직각으로 받았을 때 세월호가 위로 밀렸을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서 세월호는 밀리고 옆에서 부딪힌 부분은 밑으로 가라앉고 이거는 이제 관성대에 따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스크래치가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난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긁고 들어간 거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그 김어준과 미친 김 감독이 주장했던 컨테이너 있는 부분에 그 난간에 잘라진 부분들 있죠. 그 무엇인가 눌린 것 같다. 그래서 잘라진 부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미사일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이번에 설명이 되는 게 그 잘라진 부분 바로 밑에예요. 충돌 현장이. 이 눌린 자국이 있는 곳이. 그렇다면 위에서 컨테이너들이 떨어지면서 힘이 가장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눌려서 잘라질 수 있을 확률도 커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증명해주는 자료라고 보입니다. 근데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보거든요. 스크래치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흔적을 남겨요. 우리 교통사고처럼 무슨 페인트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어느 종류의 쓰는 분석인지 나올 거예요. 뭐 배일 수도 있고 잠수함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암초일 수도 있는데 암초의 개연성으로는 그렇게 360도에 가까운 급변치는 사실 힘들고 그리고 그 스크래치의 모양을 보면 암초일 수가 없죠. 모든 범인은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 수순으로 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숨기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했지 하는 또 합리적인 의심이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돼요. 제2기 특조위가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나서야 되고요.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압수수색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드러나는 정황은 없으니까. 네, 맞죠. 수사에 나가다가 벽에 부딪혔을 때는 국방부와 합참이 어떤 문서가 있을 것이냐 하면 분명히 이게 군과 관련된 어떤 물체와 충돌했다고 하면 내부 보고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군이 아니라 외국 군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주고받은 문서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페인트 분석이 뭐냐가 중요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그 4.16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핵심 자료들이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설마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게 현실화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가득 숨기고 탄압을 하니까 니들 뭐 있는 거 아니야로 시작되는 의심. 근데 지금 그 의심들이 사실 한치의 빗나감 도시 맞아 떨어질 때 그 느끼는 그 소름. 그런 게 현실에서의 세월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울분이 생기는 게 그런 거랑 관련해서 갈등을 했던 어떤 제 가까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 번 꼭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세월에 미쳐있냐. 그냥 교통사고요 이놈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라면서 계속 설명을 해줬던 건데 한 번 꼭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완성형은 아니고 부딪히는 흔적은 나왔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이제 일제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음모론으로 집어했던 분들 있죠. 이분들 규정에서 보면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식의 답변이랄까요? 이런 걸 내놓을지 예전에 정편 평론가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동네에 흔한 정치 좀 안다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 하시는 할아버지들 꼭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세월호 재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6.13 지방선거 때 같이 하게 되는 재보궐선거 인터뷰입니다. 먼저 지금 송파을에 최재성 후보가 인터뷰하고 가셨고요. 두 번째로 송파을의 송기호 예비후보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송기호 변호사님을 후보로 가는 게 맞나요? 한미 FTA 변호사 뭐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는 분이라서 한미 FTA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미국과의 재협상 문제가 났을 때 서로 기회가 닿지 않아가지고 모시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렇게 만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만난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 그런 거. 또 봅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굉장히 귀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미 FTA에 대한 전문성, 농업 문제, 국제 통상 문제 이런 거를 다루시는 그런 분. 이력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시더라고요. 일단 고흥 출생이시고요. 네. 광주일고 나오셨고 야구로 유명한 그 광주일고. 선동열 감독과 친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호호. 저희 학교는 야구 선수도 오전에는 수업을 반드시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열이는 오전에 영어 수학 반드시 앉아서 수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졌죠. 그 사회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선동열 감독을 제 학교 선배이던 당시 기아 단장한테
추천했던 사람도 저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나중에 결과물은 좀 신통치는 않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역사상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는 선동열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본인이 선동열이신 것처럼 왜 이러세요? 친한 친구니까요.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도 광주 일고 나오셨어요. 저는 추첨 세대입니다. 그러세요? 네. 뺑뺑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 광주 일고는 광주구호랑 더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명문 학교로 유명했죠. 이제 명문 사립들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강기정 의원이 대동고 출신인데 그분은 대동고, 저는 소속고, 그리고 변호사님은 이제 광주 일고 출신 이렇게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그런 학교에 대한 부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입장에선 이제 변호사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하기도 전에 대학은 서울대 나오셨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비율은 많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보면 뭔가 어떤 뜻을 품고 고향에 내려가서 막 활동 이런 거 하셨죠. 그렇죠. 85년 2월 달에 제대하고 3월 달에 군대 가고 군 제대하자마자 시골에 내려갔죠. 농민운동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서 팔아서 대학을 보냈더니 이놈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면 좀 어쩌자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께서 반대 많이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왜 그렇게 갔냐면 제가 이제 고3 때 광주 항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그 아픔, 그리고 이제 우리 1987년에 영화도 같이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대한 분노, 어떤 저항, 저의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 없었고, 반면에 이제 우리 부모님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논밭에서 땀 흘려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요구가 저한테는 너무나 다 강했어요. 동시에. 약간 서로 모순되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타협을 한 거죠. 대학은 졸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나는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놈이 그래 대학 나오면 처리 들겠지. 저는 대학 졸업장만 드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농민운동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러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농촌에 고향에 내려가서 농민운동을 하는데 우연치 않게 심심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합격해버려. 이런 스토리를 왜 만드셨어요 지금? 그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럼요. 네. 이제 시골에 가서 농민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농민들 만났죠. 그래서 혹시 신정훈 대통령 농업비서관 지금 전남도지사 출마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바로 그분. 예. 제가 이제 해남 나주 영암에서 농민운동을 할 때 그 신정훈 비서관이 그때 이제 고향에 내려온 겁니다. 농민운동 하러. 네. 그때 둘이 같이 힘을 모아서 농민들과 했던 게 이제 수세 폐지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저는 고향에 정착을 못했고 정훈이는 정착을 해서 거기서 뿌리를 내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농촌 영농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상경했죠. 정훈이는 고향에서 뿌리 내리고 저는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 1년 직장 단위로 구직 활동하다가 은행에 들어가서 이제 은행 생활하면서 고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네요. 이게 노량진만 가도 공무원 시험도 몇 년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 좋으시구나. 뺑뺑이 아니었어도 광주일고 갔겠는데요. 은행을 다니는 중에는 합격한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나오신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권 의원 이분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고향 내려가가지고 농촌에서 그런 운동을 하고 그 지방선거 출마를 했는데 도의원도 아니고 군의원 출마를 해서 떨어져요. 인생 스토리를 뭐 그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살아오셨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감을 좀 잡았을 것 같고요. 이제 출마에 대한 얘기는 이따 잠시 후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일종의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 FTA, 노무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논박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야말로 제가 존경하고 추모하는 대통령님이죠. 늘 마음 속에 아마 국민 전부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셨던 한미 FTA가 좀 더 어떤 우리 국익, 우리 시민의 이익에 좀 더 맞도록 어떤 보완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FTA 정책이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미국의 반덤핑 장벽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이익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아마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만 그 반응이 나가면 도대체 저 말을 송교가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요. 저희 기본 입장은 당시에 한미 FTA에서 미국의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반덤핑 세이프가드라고 하는 도저히 그런 불공정한 한미 간의 그런 불공정 교역 문제를 한미 FTA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트럼프의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 FTA가 그러한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점을 제가 좀 더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이 한미 FTA를 더 보완해내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 그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저의 생각은 그동안 뭐 프레시안이나 녹색평론에서 썼던 글처럼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고 추모하는 대통령이다. 그런 것이 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본 생각이고 다만 한미 FTA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후에 이제 이명박 때 FTA가 더 한 번 더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 또 이제 트럼프 시대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관세, 철강 관세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한미 FTA 정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국익과 시민의 관점에서 잘 되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제가 들여다봤고 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모든 정책을 다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뭐 민주 세력과 또 진보 세력을 구분하게 되는 어떤 일종의 갈라치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한미 FTA 자체를 사실 거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주장이신 거 실제로 한미 FTA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명박 한미 FTA, 노무현의 한미 FTA 이런 구분도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지 않아요? 트럼프가 먼저 원해서 한미 FTA를 개정하자고 하는 측면에는 그 당시에는 뭔가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의 FTA를 반대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FTA가 또 그런 반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가 불리한 협상이었어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FTA 당시에 실제 협상했던 분들도 저희처럼 이제 외부에서 그런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강할수록 실제 협상하시는 분들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때 저희들이 제기했던 일테면 투자자가 중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과 협상해서 아주 유용하게 우리의 어떤 협상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송규호 후보, 송규 변호사가 한미 FTA로 노무현 대통령만을 막 공격했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팩트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이미 2006년에 그 한미 FTA 마지노선이라는 제가 책에서 미국의 반덤핑 장벽에 관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FTA가 된다면 그런 이익의 균형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우리가 한미 FTA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은 한미 FTA에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확보되면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명박 정부 시기에 미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했다. 한 EU FTA 협정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명박 정부에 우리가 그 광우병 촛불 정말 열심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골프차를 같이 타잖아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줬죠. 그런데 30개월 이상도 들어오는 조건을 이른바 강화된 동물성 사료 조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발생한 기본 원인인 소를 닭과 돼지에게 먹이는 동물성 사료,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을 얼마나 잘 통제하냐에 따라서 광우병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대뜸 미국에 가서 30개월 이상도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조건을 달았던 게 미국이 강화된 사료, 동물 사료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30개월 이상을 받아들인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정말로 미국이 이제 강화된 사료 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게 보면 미국이 실제로 발표한 강화된 사료 조치라는 것은 30개월 미만이냐 30개월 이상이냐를 가지고 이를테면 도저히 이 소는 주저앉는 소여서 도축 검사를 도저히 통과할 수 없어요. 아주 위험한 소요. 그런데 이 소가 30개월 미만이면 그냥 동물성 사료를 쓴다.
이것이 미국의 이른바 강화된 사료 조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그 주장하는 소기 때문에 당연히 닭과 돼지의 동물성 사료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거, 이것을 강화된 사료 조치라고 미국이 포장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는 번역을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30개월 미만이라도 주저앉은 소의 경우에는 일체 동물성 사료를 쓰지 못한다. 정반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실은 강화된 사료 조치를 쓰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국민에게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 번역의 잘못을 제가 지적을 해서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검역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제기를 했죠. 그 영어 번역이 그 LESS라고 하는 레스를 잘못 번역해서 그렇게 치명적으로 진실을 왜곡해서 핵심적인 30개월 이상 문제를 정말로 기만적인 방법으로 푼 거죠. 영어 문법에 자주 나오죠. 레스. 네. 레스 10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제 생각나네. 지금 아까 초반에 소개해드린 대로 농업 문제, 국제 통상 문제, 뭐 한미 FTA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어떤 전문성을 갖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그게 관심 가진 게 사실은 FTA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농업 문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법률가로서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더라 이렇게 느끼셨던 것처럼 보이고요. 그렇죠. 출발은 농업이었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한 번만 좀 다시 짚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정반대가 되냐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이 소가 주저앉은 소에서 도저히 식품 검사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30개월 미만이면 그냥 소, 돼지, 동물로 쓰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해가지고 30개월 미만이면 30개월 미만이면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국민에게 설명한 것이죠. 본질을 정말로 기만해서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미국이 강화된 사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30개월 이상 들어오겠다. 도저히 법 전문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법 전문가를 떠나서 그렇죠. 일반 시민이라면 영어 해석을 그렇게 미국의 핵심적 조치를 정반대로 해석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해서 30개월 이상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이명박 정권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었죠. 그 광우병 소고기 그 사태 촛불 자체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비전문가니까 지금은 알겠어요. FTA가 정말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잘못 협상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FTA 반대하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명박이 주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던 느낌도 있고.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때부터 한 거야. 이렇게 알게 되고.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FTA와 이명박 씨의 FTA는 뭐가 달라요? 핵심은? 많이 다르죠.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때의 FTA는 비전 2080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 어떤 사회 투자, 그러니까 큰 틀 속에서 한미 FTA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이명박 FTA는 되면 쌀 문제라든지 또 그 비전 2030과 같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대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경쟁에서 낙오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속에서 이제 FTA 정책들이 이제 배치됐었던 거죠.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비전 2030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어려움 겪고 낙오된 분들에 대한 국가 재정, 국가의 복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빼버리고 정말로 살벌한 약육강식의 그러한 FTA로 변질이 됐던 거죠. 이런 전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근 몇 년 좀 저희도 이제 후쿠시마에 대해서 관심 많게 방송하는 거라서 제가 알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현지 조사에서 후쿠시마 해저터와 심층수 채취를 포기한 사실을 처음 밝혀내 주신 분도 후보님이세요? 지금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무책임의 극치인데요. 통상법은 각 나라가 이를테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검역, 어떤 제한을 할 것인가 그런 주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가서 일본이 과연 방사능 오염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그게 그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자유롭게 허용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일본 현지 조사를 했어요.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보도자료 다 내서 갔다 온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일정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수입 제한 조치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결과 보고서를 안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뭐 후보 시절은 전혀 아니었죠. 그때 뭐 하셨어요? 근데 직업이? 그때 하루에 3시간은 돈 버는 일에 쓰는 변호사였고 3시간은 민변 활동에 쓰는 변호사였고 민변에 계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아니 도대체 현지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가서 뭘 봤느냐. 현지 조사 그 전문가 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위원회 이제 회의록을 저희들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았어요. 거기를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후쿠시마의 심층수 해저토, 그러니까 이게 방사능 오염 물질이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그 표층수만 봐서는 안 되고 심층수 그리고 그 밑에 쌓이는 해저토까지 다 그 방사능 오염을 측정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출발하기 전에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현재 가서 그것을 포기해요. 포기한 이유가 일본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포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가는데요. 이제 후쿠시마가 올해 3월 달에 7주년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를 치라고 하면 대만이에요. 대만.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대만이 가장 절친한 절친 같은 나라인데 대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같은 거는 전면 수입 금지하거든요. 한국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막 그 후쿠시마에 있던 폐쓰레기 갖다가 우리가 갖다 쓰기도 하고 이거를 왜 근데 그렇게 규제를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삶, 우리의 일상 그걸 들여다보지 않은 거죠. 그건 관심이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이거 후보 인터뷰 말고 이런 이야기만 해도 한 몇 시간 갈 것 같은데. 자, 다음은요. 또 하나 또 있었네요. 그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일본이 강제 연행이라는 본질을 인정했냐 안 했냐 뭐 이걸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신. 네, 승소 판결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가 왜 생깁니까? 여기서 우리 언론은 위안부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전 위안부 이렇게 꼭 전자를 붙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는 위안부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걸 강조.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위안부 문제 본질은 일본이 그것이 강제 연행이 아니고, 이를테면 가난한 집이 그냥 딸을 팔았다. 이를테면은 네, 그게 이제 즉 위안부 문제의 강제 연행, 일본군과 관원에 의한 식민 시기의 강제 연행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위안부 문제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 일본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주장이기도 하죠. 그것이 위안부 문제 출발인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걸 위안부 합의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12.28 공동 발표. 그냥 박근혜 정권의 외무부 장관, 그다음에 일본 외무부 장관이 그냥 쌍방향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공동 발표일 뿐이죠. 합의가 아니죠. 근데 이 공동 발표가 이제 문제는 거기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게 문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전제가 문제 뿌리인 문제 본질인 강제 연행을 일본이 그 협의 과정에서 인정하고 그것이 나왔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 그것은 공개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최소한 일본의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아베라든지 일본 강요들이 일본 의회에서 하는 말, 또 일본 가기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 공동 발표문의 관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아베는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 군의관이 이런 표현을 참 말씀드린 저도 정말 참 애통합니다만 성병 검사해 주는 것이 관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그 공동 발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의 주장은 그 토대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 소송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 살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그때 무슨 합의가 있었냐보다 중요한 게 왜 그렇게 해줬냐인데 어떤 추측으로는 뭐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 뭔가 어떤 그런 흐름들. 근데 그때까지도 지금 민변 활동의 일환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정말 꼭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동북아 관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역할을 일정하게 묶어두는 것, 좋은 의미로요. 네, 일본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단지 우리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한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미국 법원의 판단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변이 정말 하는 일 많아요. 보면 뭐 박지민 의원, 네, 이재정 의원 다 이런 분들이 민변 출신이시고 심지어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님도 민변 출신이셨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시다가 지금 임시로 탈퇴한 상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좀 전까지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이제 민변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 같고, 변호사라고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고 영어를 잘하시나 봐요. 국제관계 문서 같은 거를 보려면 영어를 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하셨죠, 학교 다닐 때. LESS 레슨은 요즘 초등학생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거꾸로 번역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짧아서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못 가겠지만 거기까지는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치가 너무 멀리 있었고 그리고 정치를 통한 어떤 결과보다는 직접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게 세게 부딪혀서 그들의 허구를 폭로하고 저의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바깥에서 변화를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내가 뭘 어디에 속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은 정치 바깥에서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정치는 저 같은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 멀었었고.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려면은 박주민 변호사나 이재정 변호사처럼 어떤 타이밍이 있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정치권에 없다가 뭐 무슨 다른 정당 활동하신 것도 아니죠,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치권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왜요? 왜? 국민이 열어줬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쌓이고 쌓였던 게 있었죠. 이명박 박근혜 우리 국민의 삶을 정말 돌보지 않은 그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쌓이고 쌓이는데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이제 지금 여기 우리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세월호였고 더 결정적이었던 건 이제 핵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우리 민주주의, 우리 국회, 우리 정부가 있는데 우리 시민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핵전쟁의 위협, 핵무기 이거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좌절감 그런 게 참 컸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50대가 넘고 50대 중반이지만 국민이 열어놓은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좀 더 국제법적으로 더 안정된 질서, 더 시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보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송파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선거 때 이제 제가 우리 송파을 선거운동본부 유세를 맡았어요. 그 유세를 맡으면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전남의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 앞에서 이제 수세 폐지에 대한 연설을 한 일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중 앞에서 이제 유세를 연설을 하는데 그때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삘이 꽂혔어요. 정치하고 싶다. 네, 우리 유세 차량을 쭉 타고 다니면서 송파 분들이 보여주는 눈빛, 손짓, 표정 그걸 보면서 촛불이 열어놓은 이 공간에서 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그 전 총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기물동을 꺾었던 우리 남인순 의원님 총선. 그렇죠. 네. 그때도 저도 이제 유세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도와드린 거였죠. 네. 도와드리고, 물론 우리가 이겼죠. 네. 이겨냈는데, 그런 송파에서의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제 비록 제 자신이 정치인으로 변화된 건 아니지만, 송파에서 총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선대본의 유세,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송파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갖게 됐죠. 제가 이제 이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력을 추적하다 보니까 추미애 대표의 특보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아마 그 정치권 입문의 첫 이력처럼 보이는데
왜 그러나고 또 들여다보더니 그게 이제 만약에 미국이 FTA 재협상 같은 거를 요구해 오면 당이 이걸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아마 송기호가 있었지 뭐 이렇게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처럼 보이고. 네, 통상특보로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 우리 그 특보단에는 이제 그 최민희 의원 전 의원님도 또 특보단 멤버셨고요. 또 우리 특보단장님이 우리 방송 고정 출연자세요. 그러세요? 김민석 원장 네, 당시에요. 네, 참 이렇게 인연이 한 달에만 끝나면 다 아는 사이네. 이제 문제는 이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여쭤볼 텐데 이제 송파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송파을에서 이제 작년 말쯤에 지역위원장이 되셨고요. 작년 10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을 뭐 잃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재보궐선거, 정확히 말하면 보궐선거인가요? 재선거인가요? 법적으로 재선거죠. 네. 재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다른 후보는 일단 제쳐두고 네. 국회의원이 되시고자 하는 이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외에서 그냥 변호사로 있어도 사실 뭐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현역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느끼는 저는 그 막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권력을 준다. 금배지를 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또는 어떤 당에서 뭔가 역할하고 싶다. 그 출마의 명분이랄까 이런 거 말씀해 주실래요? 뻔한 얘기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이제 농업에서 시작해서 통상에 오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국제 질서, 국제 통상. 근데 이게 정말 어떤 신통상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전환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를테면 투자 국가 중재 또 반덤핑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잘 봐주십시오. 그런 어떤 과정을 한 10년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신통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특히 이제 고용, 일자리 이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도 저한테 좀 배웠다고 저도 좀 뻔뻔하게 말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하는 게 이제 bring back jobs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던 중국이나 뭐 멕시코로 나갔던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려오겠다는 건데 저는 전부터 우리 통상이 단순히 얼마나 더 수출 수입이 많이 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용과 일자리에 어떠한 유익을 줬느냐. 특히 이제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처럼 정말로 우리 시민에게 절실한 게 반영되는 통상이어야 된다. 그런 신통상을 구상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현을 해내려면 아무리 제가 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이지만 바깥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통상특보를 쭉 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 시민이 열어준 이 공간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로 유능한 또 실력으로 검증된 그런 전문가 그룹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김기식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런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이야기하다가 네, 지금 다른 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명박 때 FTA 통과 관련해서 그 당시 트위터의 분위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한미 FTA 전문을 읽어본 사람이 이정희 의원 정도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사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국가적 입장에서만 돼 안 돼 이게 아니고 사실 농업만 다루는 변호사는 농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협상이 말도 안 되게 했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그 변호사 시절의 본인과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최근에 뭐 여러분들 인터뷰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 아까의 그런 논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계시는 분들은 강하게 요구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협상의 어떤 지렛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쪽과의 협상에. 근데 또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입장이 또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변절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는 역할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미 FTA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모셔놓고 관련 상임위가 아니면 아마 직접적인 질문 몇 가지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핵심을 찍어낼 수 있는 국회의원은 저 몇 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제가 예상한 대로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알겠고요. 송파에 오래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95년부터 살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사 오셔서 그냥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우리 큰아이 이제 길러줄 이제 처형이 송파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송파로 갔었고
이제 송파에서 처음에는 이제 평범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민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민변을 저는 송파 민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송파 지역사회에서 그 즐거운가라고 하는 이제 청소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송파 지역 시민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즐거운가라고 이제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아이들 공부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크잖아요. 초등학교로 가고 중학교로 가고.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그 공부방에서 도저히 이제 더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회동 쪽에 지하에 우리가 좀 큰 방을 얻어서 이제 중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와서 뭐 무슨 춤도 출 수도 있고 부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만화 볼 수 있는 또 공간도 있고 그런 청소년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송파 분들을 한 분 한 분 더 많이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위례시민연대라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이제 단천 식물동화를 만드는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그러면서 쭉 송파에서 시민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아실 텐데 송파 의뢰 지역의 현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디 가나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동네 현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정치인 아니지만 술술 얘기해요. 많이 살아본 사람만의 장점일 텐데 송파 의뢰 지역 현안이 뭐예요?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송파 을은 교육 수준이 높은 중산층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발에 대한 요구보다는 어떤 삶의 질, 보육, 교육 이런 요구가 높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위례신도시, 또 문정동 법조단지, 또 제롯데월드 뭐 이렇게 많이 개발되면서 교통 문제가 현안 중에 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현안은 이쪽에 잠실 7동, 본동, 그다음에 뭐 삼전동, 석촌동, 문정동 이렇게 한 13만 주민이 이제 탄천 옆에 사시는데 이 탄천을 이분들이 얼마나 잘 접근하게 하느냐. 탄천이 이분들의 품에 돌아가도록 하는 이게 지금 현안이죠. 지역에서. 특히 이제 우리 송파을은 87년 개헌 이후로 단 한 차례 저희 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본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복세 들고 나르샤, 이제 그 사건이 있어서 일본 후보가 없는 과정에서 이제 유영아 씨 말씀하시는 거고. 네, 이제 우리 송파 당원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당선을 시켰는데 작년 5월에 탈당을 해서 그때부터 사고지구당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지구당이라는 말은 이제 그 대의원분들의 자격이 다 박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당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10월에 지역위원회를 맡게 돼서 그때 밤 9시까지 한 10일간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분들이 저녁에 와서 이제 대의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저녁 9시까지 10일간 밑에서부터 저희들이 대의원을 건설하고 재건을 했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원 자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힘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 정발위원장 이분이 이제 송파을에서 지금 출마를 한번 해보겠다고 지역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 최재성 위원장의 인터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기 지나면서 실제로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어떤 위치상 내가 현역으로 당에 들어가서 당에서 중심을 잘 잡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돕고 싶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죠. 최재성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님을 보좌할 그런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제 문재인의 복심 이제 이것을 계속 어깨에도 들으시고 우리 예비 홍보물에도 이제 내시고 그러는데 제 생각입니다. 우리 경쟁하는 우리 최 의원님에 대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님의 복심은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의 복심이 대통령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복심이라는 말이 자칫 어떤 공정, 평등과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대통령님의 개혁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우리 최 전 의원님 경우는 국회라기보다는 대통령님을 더 가까이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청와대로 가라. 대통령님을 더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정말로 전보다 더 많이 이제 시민과 당원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많이 반가워해 주시죠.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표현이 어떤 오해 또는 거부감을 낳을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어떤 전체 선거에
역풍을 줄 염려를 하는 분들도 좀 만나고 있습니다. 복심. 본인도 그렇게 거시면 안 돼요? 나도 문재인의 복심이다. 뭐 이렇게. 물론 국민의 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촛불의 뜻이 기회는 공평하고 절차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대통령의 복심이고 또 우리 대통령님은 늘 어떤 국민들에게 모든 정책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시고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복심을 좀 자처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님에게 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선거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치명적으로 뭔가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 말고 애틀려서 말하는데 이게 조금 더 말이 좀 뭔가 좀 정말 뭐 네거티브로 나갈까봐 굉장히 조심하시는 모습 저는 보기 좋고요. 어쨌든 최재성 후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장점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고요. 본인의 장점을 더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송파에 가장 잘 맞는 후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해왔던 것들을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앞부분에서 했던 FTA 그런 이슈 같은 거는 송파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막 들은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중요하지라고 느낄 만한 정도의 아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전문 변호사 그리고 거짓말 하셔서라도 난 영어 정말 잘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언급 좀 하겠습니다. 배현진 후보. 만약에 이제 뭐 후보 적합도 조사 같은 것도 있고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송파 분들이 일반적으로 최재성 후보와 송기 후보 누가 나가도 배현진을 이긴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런데 그중에 최재성이 조금 더 유명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정도 이런 조사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배현진 후보와 이렇게 이제 상대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배현진 후보의 그 뭐랄까요 어떤 전략으로 상대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선거에 어차피 질 거니까 상대 하나 신경 꺼버려 하는 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지율이 뭐 한 10몇 프로 나온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전략으로 이기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송파 어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7년 개헌 이후로 한 번도 우리 땅이 제대로 당선되기 어려웠던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지금 설령 제가 지금 50.6% 배후보를 압도하고 있지만 뭐 결코 그렇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략은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번 선거의 의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유능한 전문가 또 지역에서 지역의 골목골목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역 대표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배현진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송파의 합리적인 또 교육 수준이 높은 우리 송파 분들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오랜 동안 앵커를 하는 동안 많은 우리 MBC 아나운서 분들이 또 해고를 당했었고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갔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 즉 촛불 정신을 완성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발목 잡기에만 정말 정신없는 그런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인데 충분히 우리 송파 분들에게 저의 그동안의 삶 그리고 유능한 정부의 실현에 꼭 필요한 적임자 또 필승카드 이미 제가 충분히 배현진을 이기고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를 선출한 일정이 어떻게 돼요? 대략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당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3, 4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네 경선을 하는 것으로. 대략 여론조사 반, 뭐 당원 투표 반, 뭐 이런 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무슨 가점, 감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제가 이제 5월에 최명길 의원 탈당해서 사후지구당이 됐고 이제 10월에 지역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공정한 경선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이 공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돼요. 2월에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딱 지금 4개월 한 어떻게 보면 신인이거든요. 맛만 보셨네. 맛만. 예, 신인이고 우리 최 의원님 경우는 이제 또 3선 하신 이제 아주 능력이 출중한 거물이시죠. 그래서 저는 당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제가 송파의 필승카드 적임자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 벨트에서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뿌리 내리는 것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유한국당의 근거지가 강남인데 전현희 의원과 함께 전현희 의원도 저랑 사법연수원에서 통상법학회를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바꿀 수 있는 강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승 카드가 되어서 이번에만 제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승리하고 또 저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강남 서초에서 결국은 강남 벨트를 의미 있게 바꿔낼 수 있는 전번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할 때 이제 강남 벨트에서 사실상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당이 더 이상 강남 벨트를 자유한국당에 내주지 않을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진을 압도해낼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식견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우리 당원님들께 간곡히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저는 제 취지는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뭔가 이미지로 재단하는 건 나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최재성 위원장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거에 출마하는 변이랄까 명분은 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송기호 후보는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한번 모셔봤고요. 말씀을 듣자 하니까 예를 들어 송파을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랑스러워할 만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어느 분이 전 돼도 아주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송파에 계시는 분들이 또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구 사시는 분들만 관심 갖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뷰 들으신 뒤에 송기호 후보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애청자 여러분께 또 하신 말씀이 좀 못한 게 있다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에서 제가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결심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는 이제 제가 송파에 뼈를 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해왔고 오손도손 살아온 송파 분들을 계속 아침으로 저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런 삶, 즉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똑같은 삶을 저는 송파에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나무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다면 그 많은 어떤 고민과 결단의 시간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넘었느냐. 달라질 것이 없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송파에서 계속 살 것이고 송파에 뼈를 묻고 송파에서 아이를 키워왔고 송파 사람들과 동고동락 해왔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저의 진심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요, 그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명망도 있고 스펙도 있고 경력도 있는 분들이 그 정치권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쌤통이다, 재밌다, 뭐 이런 느낌이라서 기회는 드리지만 저를 끌고 들어가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자, 송기호 후보였고요. 사람 이야기는 들어봐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약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좋은 후보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의원이 돼서 우리 푸른나무님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